오늘도 조용히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새벽 3시쯤 눈이 번쩍 떠서 시계를 확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뒤로는 아무리 몸을 뒤집어도 베개를 고쳐도 잠이 다시 붙지 않아 괜히 마음만 조급해진 적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 그런데 오늘은 그 말을 잠깐만 거두어 두셨으면 합니다. 새벽에 반복해서 깨는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의 수면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제가 드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자꾸 깨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소변 때문이 아니라 숨 때문에 깨고 술이나 수면제로 버티면 오히려 뇌의 청소 시간이 망가져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오늘 밤부터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밤에는 몸에 브레이크를 걸고 호흡으로 뇌에 영업 종료를 알리고 아침에는 햇빛으로 밤잠을 예약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끝까지 들으시면 새벽에 깨는 일이 더는 공포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신호로 바뀌실 겁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 김병길 어르신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운전 일을 오래 하셨습니다. 긴 시간 핸들을 잡고 있다 보면 손님이 뜸한 시간에는 차 안에서 쪽잠을 자는 게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지요. 은퇴만 하면 따뜻한 방에서 푹 자야지 하는 기대가 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내려놓고 나니 이상하게도 잠이 어르신을 떠났습니다. 밤 10시에 누워도 새벽 2시나 3시쯤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고 다시 잠을 청하려고 해도 머리가 말똥말똥해져 버립니다. 한두 번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게 매일 반복되니 결국 마음이 무너집니다. 어르신은 뒤척이다가 에이, 오늘은 이쯤에서 포기하자 하고 부엌으로 나가곤 하셨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어르신은 잠이 안 오면 술이 답이라고 믿으셨습니다. 냉장고에서 술병을 꺼내 몇 잔 마시면 그제야 몸이 몽롱해지면서 잠이 오는 듯 했지요.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늙으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새벽에 깨는 건 노인들 특징이라던데요. 술 한잔하면 그래도 잠이 오니까 그걸로 버텨요. 이 말씀 혹시 낯설지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합니다. 나이 들면 잠이 없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말은 반만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모양이 바뀌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벽에 반복적으로 깨서 생활이 흔들릴 정도라면 그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몸에는 잠을 부르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흔히 수면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멜라토닌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멜라토닌은 밤잠을 움직이는 연료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연료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듭니다. 젊을 때처럼 밤이 되면 자동으로 충분히 분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이 깊게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중간 끊어지기 쉬워집니다. 연료가 부족한 차가 덜컹거리며 멈칫멈칫하듯 수면도 끊기고 다시 붙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몸의 시스템이 예전과 다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대목은 잠이 부족해서 피곤하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낮 동안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면 뇌 속에는 노폐물이 생깁니다. 하루를 살면 쓰레기가 생기는 것처럼 뇌도 활동하면 찌꺼기가 생깁니다. 그 중에는 베타 아밀로이드처럼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뇌세포에 부담을 주는 물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뇌는 밤에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이런 노폐물을 씻어내는 시간을 가집니다. 밤이 되면 뇌가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청소를 하는 시간이 열리는 셈입니다. 그런데 김병길 어르신처럼 새벽에 자꾸 깨고 깊은 잠이 끊기면 청소가 중간에 멈춥니다. 청소가 멈춘 방은 어때요?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지러워지고 냄새가 나고 필요한 물건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뇌도 비슷합니다. 청소가 지속적으로 방해받으면 아침에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떨어지고 기억이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택하는 해결책이 술입니다. 술을 마시면 금세 잠이 드는 것처럼 느끼니까요. 하지만 술이 주는 잠은 자연스러운 깊은 잠과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술은 뇌를 부드럽게 잠들게 하기보다 뇌의 균형을 흐트러뜨린 채로 의식을 떨어뜨리는 방식에 가깝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코를 골며 잔 것 같아도 뇌가 깊은 청소 모드로 들어가지 못하면 다음 날 더 피곤해집니다. 김병길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술로 잠들었는데 아침에는 머리가 무겁고 기분은 가라앉고 낮에는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낮잠을 자고 그러면 밤잠은 또 깨지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어르신은 그 악순환의 가운데서 내가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혼자 견디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찾고 방향을 바꾸면 달라집니다. 김병길 어르신도 바뀌었습니다. 다만 그 변화의 시작은 나는 소변 때문에 깨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내려놓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벽에 깨는 분들 중 상당수가 가장 먼저 의심하는 것이 야간뇨입니다. 전립선이 안 좋아서 그렇다. 방광이 약해져서 그렇다. 그래서 저녁만 되면 물을 끊습니다. 입이 말라도 참습니다. 그런데도 새벽에 깨지요. 그러면 더 확신합니다. 내 방광이 문제구나. 김병길 어르신도 같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거의 드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새벽 2시, 3시만 되면 화장실 생각이 간절해져서 깼습니다. 약도 먹어봤는데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답답해졌지요. 그런데 제가 어르신께 드린 첫 마디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르신을 깨운 건 방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제 얼굴을 보며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잠자는 동안 숨길이 좁아져 호흡이 막히는 일이 반복되면 몸은 비상상태로 들어갑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니 뇌가 깨어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심장은 갑자기 더 강하게 뛰고 자율신경은 긴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몸은 압력을 조절하려고 특정 호르몬을 분비해 소변을 더 만들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숨이 막혀서 깬 뒤에 방광이 급히 차오르며 화장실 가야겠다는 느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즉, 소변이 마려워서 깬 게 아니라 숨이 막혀서 깼는데 깬 순간에 소변 신호가 뒤따르는 겁니다. 사람은 깬 뒤에 느껴지는 감각을 원인으로 착각하기 쉬우니까요. 여러분도 이런 힌트가 있으신지 점검해 보십시오. 코를 심하게 고는 편이신가요? 아침에 입안이 유난히 마르나요?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무거운가요? 낮에 졸음이 쏟아지나요? 이런 신호가 있다면 야간뇨만 탓하기보다 수면 중 호흡 문제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물을 아예 끊어버리면 혈액이 끈적해지기 쉬워 오히려 혈관 건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밤에 과도한 수분 섭취는 줄이되 건강을 해칠 정도로 물을 끊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병길 어르신에게는 또 다른 범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약봉투 속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오랫동안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혈압약은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약입니다. 다만 사람마다 약의 작용과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분은 심장을 안정시키는 대신 수면의 리듬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보고되기도 합니다. 특히 어떤 분들은 밤에 잠이 얕아지거나 중간에 깨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스스로 약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내 수면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약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지를 주치의와 상의해 보는 것입니다. 김병길 어르신도 약을 끊은 게 아니라 복용 시간과 종류에 대해 상담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수면이 한결 안정되는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위험하게 접근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먹으면 된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침대에 누워 걱정하던 시간이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입니다.
머리가 멍하고 중심이 흔들리고 낮에도 졸리고 밤에는 또 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비몽사몽 일어날 때 몸의 균형이 무너져 넘어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넘어짐은 단순한 타박상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회복에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 생활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는 반드시 필요할 때 의사의 지시에 따라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손쉽게 해결하자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깊은 잠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깊은 잠이 중요하냐? 이제 그 답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 파트가 오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이해만 해도 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뇌를 하나의 도시로 상상해 보겠습니다. 낮 동안 도시는 활발합니다. 자동차가 다니고 사람들은 움직이고 건물은 불을 밝힙니다. 그 과정에서 배출물이 생깁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동안 뇌는 많은 대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노폐물이 생깁니다. 낮에는 도로가 붐비니 청소차가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뇌도 낮에는 청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대신 밤이 되어 깊은 잠이 오면 도시의 통행이 줄어들고 청소 시간이 열립니다. 깊은 잠이 찾아올 때 뇌 안에서는 청소가 잘 되도록 환경이 바뀌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액체가 흐르며 노폐물을 씻어내는 과정이 도움을 주는 것으로 설명되곤 합니다. 중요한 건 깊은 잠이라는 조건입니다. 얕게 졸거나 중간에 자주 깨면 청소 시간이 길게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뇌는 다음 날을 더 무겁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김병길 어르신이 겪던 멍함과 피곤함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잠을 전혀 안 잔 게 아니라 깊게 이어지지 못한 잠을 반복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술과 수면제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연결됩니다. 술로 잠드는 습관은 깊은 수면의 리듬을 흐트러뜨릴 수 있고 수면제도 경우에 따라 자연스러운 수면 구조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잠든 시간보다 깊게 이어진 시간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오늘 방송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잠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뇌를 정비하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것. 청소가 멈춘 도시는 살기 힘들어지듯 정비가 끊긴 뇌도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깊은 잠이 다시 돌아오느냐? 여기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 스위치를 올바른 시간에 눌러주면 뇌는 다시 밤을 밤답게 쓰기 시작합니다. 다음 분량에서는 김병길 어르신이 3주 동안 매일 실천해 술 없이도 잠이 이어지기 시작한 루틴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밤에 하는 2가지, 아침에 하는 1가지. 오늘 밤부터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방식으로요. 앞에서 우리는 3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새벽에 깨는 일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 소변 때문에 깬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숨길 문제나 약물, 생활 습관이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깊은 잠이 뇌의 청소 시간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오늘 밤부터 무엇을 바꾸면 되느냐? 김병길 어르신이 실제로 3주 동안 꾸준히 해보고 이제는 술병을 찾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루틴을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밤에 2번, 아침에 1번이라고 부릅니다. 기억하기 쉽습니다. 밤에는 몸에 브레이크를 밟고 호흡으로 뇌의 영업 종료를 알리고 아침에는 햇빛으로 밤잠을 예약합니다. 이 3가지가 한 세트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밤에 하는 브레이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오면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잠을 자야 한다, 큰일이다 하며 걱정을 굴리다가 더 각성해 버립니다. 그런데 잠은 머리로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몸을 먼저 내려앉혀야 뇌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의 긴장을 푸는 스위치부터 눌러드립니다. 여러분, 귀 뒤쪽을 손으로 만져 보십시오. 귀불 뒤에 뼈가 만져지고 그 아래로 살짝 오목한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 부위를 양쪽으로 찾아서 엄지로 지그시 눌러보세요. 뻐근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들면 대체로 잘 찾으신 겁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이 지점을 10초 정도 지그시 눌렀다가 힘을 빼십시오. 이것을 5번 반복합니다. 중요한 건 세게 누르는 게 아니라 천천히 꾸준히입니다. 숨은 얕게 끊지 말고 편안하게 유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목덜미가 조금 풀리고 가슴이 덜 뛰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이제 진정하자라고 알아차리는 신호가 됩니다. 김병길 어르신은 처음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 누르는 순간 어깨에 힘이 빠지면서 머릿속 소음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그 변화입니다. 잠은 기다리는 기술인데 이건 기다릴 수 있게 몸을 내려앉혀주는 장치입니다. 이쯤에서 꼭 드리고 싶은 주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자극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를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해가 될 가능성이 낮고 많은 분들이 긴장 완화에 도움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다만 목에 급성 통증이 있거나 어지럼이 심한 상태라면 무리하게 누르지 마시고 편안한 범위에서만 하십시오. 두 번째, 밤에 하는 영업 종료는 호흡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호흡이 단순한 숨쉬기가 아니라 자율신경을 바꾸는 리모컨이라는 점입니다. 몸이 긴장하면 숨이 얕고 빨라집니다. 반대로 숨을 길고 느리게 바꾸면 몸은 위험이 아니구나 하고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4초, 7초, 8초 호흡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해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가 들이마시기입니다. 그 다음 숨을 잠깐 멈춥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때 중요한 건 마지막 내쉬기가 길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쉬는 숨이 길어지면 몸은 이완 모드로 들어가기 쉬워집니다. 이것을 4번만 반복합니다. 길어야 2분 안쪽입니다. 김병길 어르신은 처음 며칠은 숨을 멈추는 게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정해 드렸습니다. 멈추는 시간이 부담되면 무리하지 말고 들이마시기와 내쉬기를 먼저 부드럽게 길게 만들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길게 내쉬기입니다. 숫자는 기준일 뿐 몸이 따라오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호흡할 때 머릿속에 잡생각이 올라오면 그걸 억지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또 생각한다 하고 알아차린 뒤 숫자 세는 곳으로만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뇌는 단속반처럼 강하게 다루면 더 시끄러워집니다. 라디오 볼륨을 낮추듯 호흡으로 서서히 낮추는 방식이 더 잘 먹힙니다. 이제 3번째, 이게 의외로 가장 중요한데요. 밤이 아니라 아침에 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걸 수면 예약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멜라토닌을 밤에만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몸은 아침 햇빛을 통해 오늘의 시간표를 맞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침에 빛을 받으면 뇌는 지금은 낮이 시작되는 시간이구나 하고 기준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밤잠이 오도록 신호를 준비합니다. 그러니 아침이 흐트러지면 밤도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김병길 어르신이 그동안 했던 행동은 반대였습니다. 새벽에 깨니 아침이 두렵고 결국 커튼을 치고 늦잠을 자고 낮에는 소파에서 졸고 밤에는 다시 잠이 깨는 흐름이었습니다. 그 흐름을 끊는 첫 번째 칼이 아침 빛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능한 한 빨리 창가로 가십시오. 커튼을 열고 밝은 빛을 얼굴에 받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면 밖으로 나가 걸으십시오. 시간은 길지 않아도 됩니다. 15분 정도 동네 한 바퀴면 충분합니다. 흐린 날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낮의 빛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병길 어르신은 아침 식사 전에 집 앞을 한 바퀴 걷는 걸로 시작하셨습니다. 비 오는 날엔 우산을 쓰고라도 잠깐 나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이냐면 밤에 졸음이 오는 시간이 앞당겨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12시가 넘어도 멀쩡했는데 일정한 시간에 졸음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예약이 제대로 걸렸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날부터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새벽에 깼다면 낮잠을 길게 자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상시간을 매일 비슷하게 맞추는 것. 이것만으로도 몸의 시계는 조금씩 돌아옵니다. 아침 햇빛은 그 회복을 빠르게 해주는 촉진제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 루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범인 찾기입니다. 새벽에 깨는 이유가 전부 같은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가 점검 질문을 몇 가지 드립니다. 라디오를 들으시듯 가볍게 체크해 보십시오. 첫째, 코를 심하게 곤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까? 아침에 입이 바싹 마르고 목이 아픕니까? 낮에 졸음이 쏟아집니까? 그렇다면 수면 중 호흡 문제 가능성을 염두에 두십시오. 이 경우 물을 끊는 것이 답이 아니라 호흡을 안정시키는 관리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복용 중인 약이 있습니까? 혈압약, 심장약, 이뇨제, 감기약, 알레르기약 등은 사람에 따라 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뇨 성분은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약을 무작정 끊는 게 아니라 복용 시간을 조정하거나 대체 약이 가능한지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술로 잠을 청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술 한 잔이면 잠이 온다는 경험이 반복되면 뇌는 술 없이는 잠들기 어렵다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이 깊은 잠을 도와주는 방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술은 해결책이 아니라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김병길 어르신도 여기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술을 완전히 끊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루틴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술 의존이 줄었습니다. 몸이 잠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한 겁니다. 넷째, 수면제를 드시고 계십니까? 수면제는 어떤 분들에게 꼭 필요한 치료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하게 자려고 쉽게 접근하면 다음 날 어지럼과 균형 문제로 낙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 화장실을 가는 시니어에게는 이 위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복용 중이라면 갑자기 끊지 마시고 꼭 처방한 의사와 상의해 조절하십시오. 이제 루틴을 어떻게 하루에 배치할지 아주 현실적인 시간표처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뼈대는 같습니다. 저녁에는 카페인을 피하십시오. 커피뿐 아니라 진한 차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에 과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식사가 늦어질수록 몸은 소화에 에너지를 쓰느라 잠으로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밝은 화면을 오래 보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TV를 보더라도 화면 밝기를 낮추고 강한 뉴스나 흥분되는 프로그램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뇌는 자극을 먹고 각성합니다. 밤에는 자극을 줄여야 합니다. 침대에 누우면 첫 번째로 귀 뒤쪽을 지그시 누르는 브레이크를 합니다. 10초 누르고 쉬고 5번. 그 다음에는 4초, 7초, 8초 호흡을 4번. 여기까지가 밤의 루틴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깼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합니다. 깼는데 어떡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새벽에 한번 깼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때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하는 습관은 가급적 피하십시오. 시간이 보이면 뇌가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제 2시간밖에 못 자. 그 순간 각성이 더 강해집니다. 대신 몸을 뒤집어 편안한 자세로 돌아오고
호흡을 다시 길게 내쉬는 쪽으로 가져가십시오. 완전히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버티지 말고 불을 밝게 켜지 않은 상태에서 조용한 음악이나 낮은 볼륨의 라디오처럼 자극이 적은 것을 잠깐 듣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술을 찾거나 휴대폰 화면을 강하게 보는 행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다음 날을 더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왔다면 그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밤에 깨졌더라도 아침을 지키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창을 열고 빛을 받으십시오. 가능하면 15분 정도 바깥을 걷습니다. 그날 낮에는 긴 낮잠을 피하십시오. 정말 졸리면 짧게 눈을 붙이되 오래 눕지는 않는 편이 좋습니다. 낮잠이 길어지면 밤의 예약이 다시 미뤄집니다. 김병길 어르신의 변화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첫째 주에는 술을 안 마셔도 잠이 오긴 온다는 경험이 생겼습니다. 둘째 주에는 새벽에 깨도 다시 잠이 붙는 날이 늘었습니다. 셋째 주에는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눈을 뜨면 머리가 맑고 오전 시간이 견딜만해졌습니다. 그러자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잠을 포기하고 살았는데 잠이 다시 돌아오네요. 저는 그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나에게서 떠난 것으로 여기고 포기해 버립니다. 하지만 수면은 되찾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만 몸이 다시 길을 기억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앞에서 밤에 2번, 아침에 1번이라는 기본 루틴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새벽에 깨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유를 모르고 루틴만 얹으면 처음 며칠은 열심히 하다가도 금세 지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량에서는 새벽 기상의 원인을 범인별로 나눠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라디오에서 건강 상담 코너 하듯이 여러분이 본인 상황을 스스로 분류할 수 있게 해 드릴게요. 그리고 분류가 되면 같은 루틴도 더 빠르게 효과가 붙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오해부터 잡겠습니다. 나는 소변 때문에 깨. 많은 분들이 새벽에 깼을 때 가장 먼저 드는 느낌이 요의입니다. 그러면 원인을 소변으로 단정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물을 끄습니다. 그런데도 또 깹니다. 그러면 더 끊어야 하나 하며 더 극단으로 갑니다.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몸이 말라가면 혈액은 더 끈적해지고 입은 더 마르고 코는 더 막히고 숨길은 더 좁아지기 쉽습니다. 결국 새벽 기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물을 끊는 방식은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간단한 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깨서 화장실에 다녀온 뒤 다시 잠이 잘 오십니까? 아니면 화장실을 다녀왔는데도 머리가 말똥말똥해져서 한참을 뒤척이십니까? 만약 후자라면 소변은 결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다른 이유로 이미 몸이 각성된 상태에서 화장실 신호가 뒤늦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 다른 이유 중에 가장 대표가 수면 중 호흡 문제입니다.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중 본인이나 가족이 코를 크게 곤다고 말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입안이 바짝 말라서 물을 찾나요?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무거운가요? 낮에 조는 일이 잦나요? 이런 특징이 함께 있다면 새벽에 깨는 원인을 소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잠자는 동안 숨길이 좁아지면 몸은 살아야 한다는 신호를 최우선으로 올립니다. 그 순간 뇌는 각성 신호를 띄웁니다. 심장은 더 뛰고 몸은 긴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변을 만드는 쪽으로 신호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깬 다음에 화장실을 느끼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이미 몸이 숨 때문에 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밤에 물을 끊는 것이 아니라 숨기를 편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등을 대고 누우면 혀와 연조직이 뒤로 처지면서 숨길이 더 좁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베개 높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목을 꺾어 숨길을 막을 수 있고 너무 낮아도 코막힘이 심한 분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코가 자주 막힌다면 방의 습도를 너무 건조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건 자가 진단으로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숨길 문제가 의심될 정도로 증상이 뚜렷하면 전문가 평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결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변약을 계속 바꾸는 것이 답이 아니라 수면 호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답일 수 있으니까요. 다음 범위는 약입니다. 특히 고혈압약, 이뇨제, 심장약, 우울불안 관련 약, 알레르기약, 감기약 같은 것들이 사람에 따라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약은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약은 꿈을 생생하게 만들어 자주 깨게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약은 심박을 바꾸거나 몸의 각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입니다. 약을 스스로 끊지 마십시오. 대신 내가 언제부터 새벽에 깨기 시작했는지를 기록하고 그 시점과 약 복용 변화가 겹치는지 주치의와 상의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많은 경우 복용 시간을 조정하거나 대체 약을 고려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김병길 어르신도 약이 나를 살리는 건 맞는데 잠을 흔드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도움이 됐습니다. 방향을 모르면 헤매지만 방향이 잡히면 금방 움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범인, 아주 흔하지만 가장 강력한 범인, 바로 술입니다. 술은 초반에 잠이 드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위한 약처럼 쓰게 됩니다. 하지만 술은 밤의 구조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눕자마자 잠든 것 같다가 새벽쯤에는 오히려 잠이 얕아지고 쉽게 깨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술은 콧꼬리를 악화시키고 숨기를 좁게 만들어 수면 중 호흡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술로 해결하려는 습관은 결국 새벽 기상을 더 굳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당장 술을 끊어라라고 말하면 현실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단계형 접근을 권합니다. 첫 단계는 술을 당기게 만드는 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대부분 새벽에 깬 직후 혹은 잠자리에 눕기 직전에 불안이 술을 부릅니다. 그 순간을 브레이크와 호흡 루틴으로 대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술의 시간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만약 마셔야 한다면 잠자리에 들기 바로 직전에 마시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양을 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술이 없어도 잠이 온다는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김병길 어르신이 그 경험을 얻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짧지 않지만 평생의 악순환을 끊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네 번째 범위는 수면제입니다. 수면제는 어떤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불면이 심해 생활이 무너진 분들에게는 단기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습관입니다. 수면제는 몸을 눕힌다고 해서 늘 자연스러운 깊은 수면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 날 머리가 멍하고 반응이 느려지고 새벽에 일어날 때 균형이 무너지면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시니어에게 낙상은 단순한 넘어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는 반드시 의료진과 함께 계획을 세우며 사용해야 합니다. 복용 중인 분은 갑자기 끊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어떤 불편이 있는지를 정리해 상담을 받으십시오. 저는 상담할 때 이렇게 권합니다. 약을 끊자는 목표보다 안전하게 줄일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다른 방법과 함께 쓸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새벽에 깨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다음 날까지 덜 흔들리는 잠. 이제 여러분이 본인을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느끼셨는지에 따라 실천의 우선순위를 정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표처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콧꼬리와 입마름이 있다. 낮 졸음이 심하다. 이 경우는 숨길이 우선입니다. 옆으로 눕기, 방 습도 조절, 코막힘 관리, 필요시 평가를 생각해 보기. 물을 끊는 방식은 피하기. 약을 오래 먹고 있고 어느 시점부터 잠이 망가졌다. 이 경우는 약 점검이 우선입니다. 복용 시간을 바꾸거나 약 성분을 조정할 수 있는지 주치의와 상의하기.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언제 자고 언제 깼는지, 약은 언제 먹는지.
술로 잠을 청한다. 이 경우는 대체 루틴이 우선입니다. 브레이크 누르기와 호흡을 술 대신 먼저 하도록 습관화하기. 술은 시간을 앞당기고 양을 줄여보기. 무엇보다 술 없이도 잠이 온다는 경험을 쌓기. 수면제에 의존하고 있다. 이 경우는 안전이 우선입니다. 복용은 의료진과 상의하며 조절하고 밤에 화장실 동선을 안전하게 만들기. 침대 옆 조명은 너무 밝지 않게,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매트를 고려하기. 새벽에 비몽사몽 넘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범인별 분류와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분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새벽에 깼을 때의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깨면 자동으로 시계를 봅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됩니다. 내일 몇 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이제 3시간밖에 못 자. 그 순간 뇌는 잠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규칙을 드립니다. 새벽에 깼을 때 시계는 보지 마십시오.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뇌는 업무 모드로 들어갑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자세를 고쳐 편안하게 누우세요. 숨을 길게 내쉬는 쪽으로 호흡을 조정합니다. 앞에서 배운 호흡을 그대로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야 한다가 아니라 몸을 쉬게 하자로 목표를 바꾸십시오. 신기하게도 목표를 낮추면 잠이 다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은 쫓을수록 도망갑니다. 달래야 돌아옵니다. 그리고 새벽에 깬 김에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불을 환하게 켜지 마십시오. 밝은 빛은 뇌에 아침이 시작됐다고 착각을 줍니다. 대신 은은한 조명으로 동선을 확보하십시오.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정리하고 걸리적거리는 물건은 치워 두십시오. 밤에 넘어질 위험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불면의 공포가 줄어듭니다. 공포가 줄면 잠은 더 잘 옵니다. 이건 생각보다 중요한 연결입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알려드리는 정보쉼터였습니다.